수조 원 규모의 투자 손실이 월스트리트를 강타했습니다. 한 명의 애널리스트가 잘못 분석한 리포트 때문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을 완전히 얕봤다가 치른 대가였죠. 미국 금융가들이 결국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골드만삭스에서 12년째 아시아 투자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아만다 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기업들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삼성이니 LG니 해도 결국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기업들이 제대로 타격을 받겠구나 싶었죠.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에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제가 그날 밤 12시까지 야근하면서 작성한 리포트 제목이 한국 기업 투자 가치 급락 전망이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발표는 어쩔 수 없이 떠밀린 손실 보전 정도로 봤어요. 미국이 압박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투자하는 거라고 분석했죠. 다음 날 아침 동료 마이클이 이상하다며 제게 말했습니다. 삼성 주가가 왜 떨어지지 않느냐는 거였어요. 오히려 소폭 상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시장이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한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MD 승진 발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었거든요. 12년 동안 이 자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한국 기업 분석에서 실적을 내면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 자신있게 한국 기업 매도 추천 리포트를 고객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제 고객 중에는 대형 연기금과 헤지펀드들이 많았거든요. 이들이 제 분석을 믿고 한국 기업 주식을 대량 매도할 거라고 확신했죠. 리포트를 보낸 지 이틀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 주가들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까지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관세 때문에 분명히 타격을 받아야 하는데 왜 주가가 오를까 싶었거든요. 혹시 제가 뭔가 놓친 부분이 있나 싶어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한국 언론 반응이었어요. 미국 언론들은 한국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보도하는데 한국 언론들은 오히려 기회라는 식으로 쓰고 있더군요. 처음엔 그냥 체면 칠하겠거니 했는데 계속 지켜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리포트를 발송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객들한테서 항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전화는 캘리포니아 연기금을 운용하는 스티브 매니저였어요. 스티브가 전화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리 당신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5억 달러어치 놓쳤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곧 제 분석이 맞다는 게 증명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텍사스 헤지펀드 대표는 삼성전자 주식을 1,000만 주나 팔았는데 계속 오르고 있다며 화를 냈어요. 뉴욕 펀드 매니저는 SK하이닉스를 3억 달러어치 처분했는데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12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월스트리트에서는 한 번 틀리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 주가가 또 올랐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일주일 만에 15%나 상승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 넘게 뛰었어요.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건 투자자들 반응이었습니다. 보통은 관세 발표가 나면 해당 기업 주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마치 관세가 좋은 소식인 것처럼 시장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동료 매튜가 말하더군요. 혹시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니냐고 말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놨을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런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여전히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회사들이고 미국 정부 압박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객들 전화는 계속 왔고 제 평판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MD 승진은 고사하고 지금 자리도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정말 심각하게 제 분석을 재검토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저는 회사에 남아서 한국 기업 관련 자료들을 다시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골드만삭스 내부 데이터베이스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요. 1시간쯤 자료를 뒤지다가 이상한 폴더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업 실사 자료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본 적이 없는 문서들이었어요. 왜 이런 중요한 자료가 제 책상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있었어요. 삼성과 SK가 이미 2년 전부터 미국 현지화 투자를 대폭 늘렸다는 기록이 있더군요. 단순히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미국에 뿌리를 내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관세 시나리오별 한국 기업 대응 전략이라는 문서였어요. 관세가 부과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한 계획서더군요. 그 안에는 관세는 오히려 현지화 명분을 제공한다는 분석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가 왜 제게 전달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만약 이 자료를 미리 봤다면 완전히 다른 분석을 했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 문서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는 로드맵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1단계는 생산기지 구축이고 2단계는 연구개발센터 설립 3단계는 현지 기업 인수합병이었습니다. 그 계획표를 보니 3,500억 달러 투자가 전혀 급작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일이었던 거죠. 제가 어쩔 수 없이 떠밀린 투자라고 분석한 게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문서에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 관세 정책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담겨 있었어요. 관세 때문에 현지 생산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얻었고 이를 통해 미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한국을 너무 얕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왜 주가가 오르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저는 은퇴한 선배 로버트 김을 만나러 갔습니다. 로버트는 저보다 20년 먼저 골드만삭스에서 일했던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한국 기업 분석의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죠. 로버트는 맨해튼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6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제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한국 기업 분석을 완전히 틀렸고 고객들한테 욕을 먹고 있다고 말이에요. 로버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하더군요. 제니, 너는 한국 핏줄이면서도 한국을 가장 못 보는 사람 중 하나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정말 뼈아팠어요. 제가 한국계라는 이유로 오히려 더 객관적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독이 됐다는 거였거든요. 로버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날을 준비했다고 말이에요. 미국이 언젠가 견제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차근차근 마련해왔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로버트가 말한 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6.25 전쟁을 겪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민족이라서 위기 대응 능력이 남다르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제가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 기업들을 그냥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회사 정도로 봤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로버트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삼성과 SK가 이미 5년 전부터 미국 현지화 시나리오를 여러 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관세가 10% 부과될 때, 20% 부과될 때 각각 다른 대응 방안을 준비해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번 3,500억 달러 투자가 사실 그들한테는 예상 범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한국계 미국인이면서도 한국의 진짜 실력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 창피했거든요. 미국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한국 기업들의 장기 전략을 완전히 놓쳤던 거죠. 로버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제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공부해보라고 말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정말 무서운 상대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로버트와 만나고 나서 저는 직접 현장을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삼성 반도체 공장 IR 설명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자격으로 참석 신청을 했어요. 애틀랜타 공항에 내려서 삼성 공장이 있는 테일러까지 가는 길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한국 기업들 간판이 줄지어 서 있더군요. 삼성은 물론이고 SK 하이닉스, LG 현대차까지 마치 한국 산업단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공장에 도착해서 더 놀랐습니다. 규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단순히 반도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센터, 교육훈련원, 심지어 한국문화센터까지 있더군요. 완전히 하나의 도시를 만든 수준이었습니다. IR 설명회가 시작되고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우리의 제2본토라고 선언하더군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아예 미국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의미였어요. 부회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현지 부품업체 200곳과 파트너십을 맺을 거라고 했어요. 조지아 공대와 공동연구소도 설립하고 지역 고등학교의 반도체 교육과정도 만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공장 건설이 아니라 완전한 생태계 구축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아예 재편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설명회가 끝나고 현지 직원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조지아 출신 엔지니어가 말하더군요. 삼성에서 일하게 된 게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입니다. 한국 회사가 이렇게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직원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한국어 수업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우수 직원들은 한국 본사 연수도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공장 투어를 하면서 정말 놀란 건 자동화 수준이었습니다. 최첨단 로봇들이 정밀하게 작업하고 있었고 품질 관리 시스템도 완벽했어요. 이 정도 기술력이면 미국 현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분석한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싶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의 스케일과 치밀함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야 왜 주가가 계속 오르는지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조지아에서 돌아온 다음 날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희 팀장 데이비드가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오더군요. 한국 기업 투자 규모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데이비드가 발표한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3,500억 달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5,800억 달러 이상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추가 투자 계획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골드만삭스가 이미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 리포트를 믿고 한국 기업 주식을 대량 매도한 고객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수백억 달러 손실이 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MD인 마이클 존슨이 저를 직접 불러서 말했습니다. 리 당신 때문에
우리 아시아 포트폴리오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12년 동안 쌓은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막막했습니다. MD 승진은 고사하고 이제 해고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런 큰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존슨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제 분석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아시아 시장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걸 놓쳤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른 월스트리트 회사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JP모건,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모두 한국 기업들을 과소평가했다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팀 회의에서 동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한국 기업 관련 투자에서만 이미 수십억 달러 손실이 났다는 거였거든요. 고객들 항해 전화도 계속 빗발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밤 정말 잠을 못 잤습니다. 12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너무 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추가로 미국 기업 인수합병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아예 미국 회사들을 사들이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건 단순한 기업들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합심해서 미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야 왜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회사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을 때 CNBC에서 토론회 출연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 기업 투자 전략을 둘러싼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토론이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는데 존슨이 나가서 회사 입장을 정리하라고 하더군요. 스튜디오에 가보니 JP모건 애널리스트인 스콧 브라운도 나와 있었어요. 스콧은 저와 반대로 한국 기업들을 계속 강력 추천해왔던 사람이었거든요. 얼굴을 마주하니 정말 민망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스콧이 저를 직격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한국 기업 눈치 보는 나라가 됐느냐고 말하더군요. 한국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과대평가하느냐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성과와 투자 규모를 보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거든요. 스콧은 계속해서 반박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버블일 뿐이라고 하더군요. 미국 정부가 정말 압박하면 한국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굴복할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몇 주 전 제 생각과 똑같더군요. 다른 참석자들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하며 포지션을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반면 메릴린치 전문가는 여전히 한국 기업들이 과대평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 중간에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삼성이 텍사스에 추가로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그것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연구센터까지 포함된다는 거였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스콧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 규모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한국 기업들이 정말 미국 시장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어요. 저는 그 순간 말했습니다. 이제야 현실을 인정하느냐고 말이에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준비해왔고 우리만 뒤늦게 알아차린 거라고 했거든요. 토론이 끝나고 스콧이 개인적으로 말하더군요. 자기도 한국 기업들을 너무 단순하게 봤다는 걸 인정한다고 했어요. 특히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움직이는 한국의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방송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진실을 말한 거니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동료들이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한국 뉴스를 검색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언론들이 미국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한국 기업들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더군요. 이제 진짜 판세가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CNBC 토론 이후 저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서울에 가서 한국 기업들을 만나보기로 한 거예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시간 낭비라고 했지만 저는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길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거리도 완전히 현대적이더군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삼성 본사가 있는 서초구에 가서 정말 놀랐습니다. 빌딩 규모가 엄청났고 로비에 들어서니 세계 각국에서 온 비즈니스맨들로 가득했어요. 마치 글로벌 기업의 본거지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IR 미팅에서 만난 삼성 임원이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동등한 파트너십을 원한다고 하더군요.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안다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그 임원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앞으로 삼성은 미국에서 단순히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미국 경제의 핵심 파트너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일자리도 만들고 기술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거였어요. SK 하이닉스 미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현지화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전략이라고 하더군요. 한국 기업들이 정말 자신감에 차 있다는 걸 느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동등한 관계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정말 을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경제력과 기술력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울에서 3일을 보내고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잘못 봤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한국은 이미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올라와 있었어요. 뉴욕에 도착해서 바로 새로운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수조원 피해 입은 미국 결국 자포자기로 정했어요. 솔직하게 미국이 한국에게 완전히 당했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리포트에서 저는 인정했어요. 미국 정부와 월스트리트가 한국의 진짜 실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며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해야 할 때라고 썼어요. MD 승진은 물론 물 건너갔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애널리스트의 본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늦었지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파악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미국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걸 가장 먼저 인정한 애널리스트가 된 거죠.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